내 나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 한 몸 다 바친다. 비행기로 끝도 없이 가야 하는 아프리카 이곳.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곳에 40여 년 전 우직한 뚝심으로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땅을 매입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면적의 130배.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 황폐화된 불모지 같은 이곳의 땅을 엄청난 선구안으로 매입한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땅을 헐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막대한 보물이 될 것을 안 대통령님은 주변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매입을 밀어붙여 지금 엄청난 자원 가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땅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코발트와 니켈 등 우리나라에선 구할 수 없는 희귀 자원이 매장되어 있던 것이었죠. 이 경제 가치가 무려 230조에 육박한다고 비밀리에 중국까지 나서서 이 땅을 훔치려고 했다는데요. 과연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매입한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의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건에 숨어있는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977년 여름 서울 청와대의 큰 회의실에 세계 지도가 길게 펼쳐져 있었어요. 긴 테이블에 반짝이는 나무결,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두꺼운 커튼, 펜촉이 서류를 스치는 미세한 소리까지요. 테이블 상석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지도 한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고 주변의 반대 의견을 조용히 듣고 있었죠. 각하,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국민 세금을 이런 황무지에 쓰는 건 논리도 명분도 없고 있었어요. 재무부 쪽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었죠. 탄자니아라니요. 물도 부족하고 농사도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돈이면 국내 공장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장이 필요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고 있었고 반대의 근거는 하나같이 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천천히 접어 올리더니 다시 펼쳐서 아프리카 동쪽 넓은 땅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어요. 옅은 숨이 흐르고 아주 단순한 문장이 회의실을 가르고 있었죠. 찬다. 반드시 사야 한다. 그 다음 문장은 모든 이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50년, 100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 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추고 있었죠. 하지만 대통령은 펜을 들었고 서류에 굵은 서명을 했었어요. 그 순간부터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 크기의 황무지가 대한민국 소유라는 단어와 함께 새로운 운명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멀고 먼 곳에 살던 저 탄자니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던 한 아이에게 결국 닿고 있었어요. 저는 탄자니아의 에마누엘입니다. 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라났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길었고 있었고 비가 와도 한 번에 쏟아져 내려 작은 개천이 금세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흙더미가 내려앉고 우리 밭은 더 거칠어지고 있었죠. 씨앗을 뿌려도 싹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많았었어요. 어른들은 한숨을 쉬고 있었고 친구들은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긴 희망이 없어. 라는 말이 마을의 인사말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장터 모퉁이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웅성거리던 날이 있었고 저도 그 소리에 끌려 달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양손을 크게 벌리며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주 멀리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이 근처에 황무지를 샀답니다. 그 이름은 알베르토라고 했었습니다. 외국인들과 거래를 자주 한다는 현지 중개인이었고 그의 입가에는 묘한 웃음이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 누군가가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물을 길어올릴 우물도 없는 땅을 왜 사? 알베르토는 어깨를 으쓱하고 있었어요. 그게 신기합니다. 서류도 받고 도장도 확인했어요. 진짜로 샀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웃고 있었어요. 바보구만. 저런 땅을 사서 뭘 해? 씨앗을 심어도 싹이 안 나오는 땅인데. 저도 그 웃음에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저 작은 나라, 멀리 있는 나라, 가난했었다고 들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도대체 왜? 이 고장 사람들이 수십 년을 포기하고 있었던 땅을 왜 사는 걸까? 밤이 되면 우리 집 마당에 깔린 별빛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 땅을 샀대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했다더구나. 왜요? 미래 때문이라더라. 미래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았다는 미래를 우리는 아직 못 보고 있나 보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어요. 미래라는 말은 멋있었지만 제 눈앞의 땅은 여전히 단단하고 있었고 갈라지고 있었고 물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옹기종기 모여 타오르던 장작불을 보며 파란 불꽃이 탁 터질 때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낯설고 작고 멀었죠. 몇 해가 흘렀고 저는 더 많이 걷고 있었어요. 우기의 흙탕물을 피해 산길로 돌아가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부모님은 밭에 흙을 만져보았고 있었고 손끝으로 수분을 가늠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단단하네. 더 파봐야겠어. 삼날이 돌을 긁는 소리가 탁탁 울렸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장터의 알베르토가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종이를 들고 있었고 도장과 서명을 가리키며 한 문장을 크게 읽고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 그 한 줄이 장터의 소음을 잠시 먹게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구도 첫마디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 침묵을 깨며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뭘 하려고? 알베르토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었어요. 글쎄요. 나는 중계만 했지 그들의 계획까지는 모릅니다. 저는 알베르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알베르토는 잠시 저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었어요. 나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꼬마야.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 그 말이 그날 저녁 내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 즈음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언어, 대한민국이라는 발음, 산업이라는 단어, 근면이라는 말. 장터에 들어온 중고 라디오로 밤마다 외국 방송을 잡아 들으려고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고 파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어렴풋하게 들리는 뉴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때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고 있었어요. 혹시 진짜 이유가 있는 걸까?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저는 그날 청와대 회의실의 전경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다시금 숫자들을 내밀었었대요. 이만큼의 예산을 쓰면 국내 공업단지를 2곳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당장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물 공급 지도를 펴서 말하고 있었죠. 이 지역은 지하수도 빈약하고 강수량도 고르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있었대요. 시선이 길게 머물던 지도 위에 그림자만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히 묵직한 톤으로 이야기했었죠. 지금 필요한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늘 뒤따르게 된다. 먼 길을 보자. 대통령이 펜을 집어들 때 누군가는 여전히 머리를 저었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명은 이미 끝나고 있었고 도장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결정이라는 건 때로는 그 자체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결정을 저는 처음엔 오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더 작은 착각에 빠진 게 아닌가?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작은 나라일수록 더 멀리 보려 하고 있었고 더 빨리 달리려 하고 있었고 더 크게 꿈꾸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나중에야 이해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아직 어렸고 발밑에 흙만 보고 있었고 하늘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 무렵 우리 마을의 풍경은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바늘 구멍만 한 그림자에 모여 앉아 학교 공책을 나눠 쓰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물통을 이고 먼 우물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바람이 억세게 부는 날이면 집벽의 균열을 손가락으로 더듬고 있었고 어젯밤보다 금이 조금 더 길어진 걸 발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농기구를 손질하며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죠.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내일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할머니가 다시 말하고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한 말이 있더구나. 오늘 심은 씨앗이 나라를 구할 거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할머니, 씨앗은 물이 있어야 자라요. 우리 땅은 물을 싫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씨앗이 꼭 흙 속에만 있는 건 아니야. 사람 가슴에도 나라의 마음에도 씨앗이 심어지기도 해.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누워서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우리가 틀렸고 그들이 옳았었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바로 다그치고 있었죠. 아니야, 확률로 보자. 이건 무모해. 저는 숫자와 논리를 믿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특히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꿈은 종종 배고픔 앞에서 길을 잃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알베르토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었어요. 에마누엘, 너는 그 한국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니? 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지금도 조금은요. 알베르토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맑은 날이었고 먼 산등성이가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죠. 나는 중개인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다리는 늘 물 위에만 놓이는 건 아니더라. 때로는 마른 강바닥 위에도 다리를 먼저 놓고 물을 기다리더라. 그의 말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고 있었어요. 다리를 먼저 놓고 물을 기다린다. 그 문장을 가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집 앞 붉은 흙길을 걸으며 발자국이 금세 바람에 지워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워지는 길, 사라지는 흔적, 오래 버티지 못하는 약한 표식들. 그런데 누군가는 거대한 서명을 남기고 있었고 그 서명이 지도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라디오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었고 잡음 사이의 단어들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수출, 기계, 기술, 도시, 학교. 그 단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낮에는 밭에서 흙을 뒤집고 있었고 밤에는 라디오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고 있었죠. 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었다. 그래도 제 마음의 절반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래, 그들이 거기서 잘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는? 제 마음의 다른 절반은 조용히 대답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들이 여기를 위해서도 뭔가를 보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답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질문 덕분에 저는 다르게 걷고 있었고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르게 듣고 있었어요. 바람의 소리에서 먼 모래 냄새에서 메마른 흙의 온기에서 저는 아주 느린 변화의 기척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의 청와대 서명 장면을 저는 지금도 다시 그려보고 있었어요. 반대와 숫자, 위험과 조롱, 계산과 한숨이 뒤엉켜 있던 자리에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죠. 누군가는 무모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오만이라고 불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말로 부르고 있었어요. 책임과 비전 그리고 씨앗. 저는 아직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었어요. 아직 아무 트랙터도 보지 못했었고 아무 드론도 하늘을 날지 않았었고 아무 로봇도 씨앗을 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약한 싹이 돋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있었죠. 어쩌면 우리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이 땅도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믿음은 아직 작았고 흔들리고 있었고 쉽게 꺼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 생긴 믿음은 매일 밤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해준 문장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따라하고 있었죠.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저는 그 씨앗이 우리 마을을 구할 거라고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을 이미 구하고 있었고 저의 눈을 이미 조금 바꾸고 있었고 저의 걸음을 이미 조금 다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웃던 그 서명은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다리였었어요. 다리를 먼저 놓고 물을 기다리는 용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에게 오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날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아주 얇은 분홍빛으로 밝아오고 있었고 마을 입구 비포장길에서 낮고 길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퍼지고 있었죠. 먼지가 폭죽처럼 터져오르자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가고 있었고 어른들은 팔짱을 낀 채 눈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트럭 4대, 픽업 2대, 컨테이너 1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하얀 글씨가 선명했어요.
한국농업기술원. 저는 무심코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정말로 왔구나. 40년 동안 소문만 돌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여기에 들어오고 있었구나. 트럭이 멈추자 문이 열리고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중 맨 앞 사람이 헬멧을 벗고 밝게 웃었죠. 박민수 박사라고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그의 첫 인사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또렷했었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콕 하고 눌리는 느낌을 받았었죠. 함께라니 뭘 함께해?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여긴 씨앗을 밀어내는 땅이야. 다른 사람은 어깨를 으쓱했었죠. 농담 같은 소리 곧 떠나겠지. 저도 고개를 반쯤 끄덕였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고 이 황무지가 바뀔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 박사는 우리를 모아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첫째, 땅을 알고, 둘째, 물길을 만들고, 셋째, 씨앗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한다. 그 믿음으로요. 마지막 문장을 들은 순간 저는 일장에서 들었던 그 문장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남겼던 말. 저는 괜히 등을 곧게 세우고 그의 입을 더주에 깊게 보고 있었죠. 첫날부터 장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무인 트랙터가 거대한 바퀴로 우리 밭을 천천히 밟고 있었고 상자에서 꺼낸 드론은 두 손만 한 프로펠러를 윙윙 돌리며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세다 하고 소리쳤었고 어른들은 팔짱을 더 세게 끼고 있었죠. 저는 박민수 박사 옆에 서서 수치가 흐르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기는 pH가 높고 염분이 많아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뻗기 전에 지쳐버렸던 거죠. 그가 쉬운 말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쉬운 말 천천히 또박또박. 저는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그래도 정말 될까? 둘째 날에는 소형 시추기가 들어왔어요. 물길부터 잡아야 해요. 박 박사가 말했었죠. 쇠기둥이 땅을 쑤셔 들어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뼈를 통하는 듯 울렸어요. 햇빛은 가혹했고 바람은 모래를 실어와 뺨을 때리고 있었죠. 세 번째 구멍, 네 번째 구멍, 다섯 번째 구멍 모두 허탕이었어요. 사람들 입꼬리가 비딱해지고 있었고 봐라 내가 뭘 했어. 같은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역시 여섯 번째 구멍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진흙이 조금 더 촉촉했고 냄새가 달랐어요. 일곱 번째 구멍에서 먼저 습한 바람이 피어올랐고 여덟 번째 구멍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푸슉 하고 흙과 물이 함께 쏟아올랐죠. 아이들이 먼저 환호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 머릿속 어떤 벽에 금을 냈었어요. 박 박사는 말없이 모자를 벗어 이마에 땀을 훔치고 있었고 또박또박 말했죠. 여기 됩니다. 그날 밤 태양광 관정 펌프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전선이 별빛처럼 얇게 늘어질 때 저는 믿기지 않아 계속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어요. 매끈한 금속, 손바닥에 남는 따뜻한 온기. 물이 파이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임시 저장 탱크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점적관수를 깔아요. 박 박사가 말했었어요. 그는 점점 물을 떨어뜨려 뿌리만 적시는 관수라고 쉽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다리를 먼저 놓고 물을 기다린다던 알베르토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물이 왔네. 셋째 날 우리는 검은 멀칭 필름을 밭에 펼치고 있었어요. 햇빛을 적당히 가리고 흙의 수분을 잡아두는 얇은 막이었어요. 바람이 필름을 파도처럼 흔들 때마다 우리는 돌을 올려 눌렀고 저는 한국인 기술자 이주영 기사에게 손짓을 배웠었어요. 여기 각을 살짝 주고 그렇죠. 그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최대호 엔지니어가 작은 기상대를 세우고 있었죠. 바람, 온도, 습도, 일사량을 재는 장비였어요. 데이터가 씨앗을 지킵니다.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씨앗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쓰다듬고 있었어요. 넷째 날 토양 개량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석고가루를 얇게 뿌리고 오래된 가축분과 숯가루로 만든 바이오차를 섞었죠. 저는 원래 코를 막고 싶었지만 박 박사가 웃으면서 말했었어요. 이 냄새가 흙이 숨쉬는 냄새예요.
곧 달콤해질 겁니다. 실제로 오후가 넘어갈수록 흙냄새는 둔탁함을 잃고 젖은 빵처럼 포근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흙을 집어 비벼보았고 거칠었던 모래가 어느새 조용히 부드러워지고 있었죠. 이게 가능하네. 5째 날 드디어 씨앗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종자봉투에는 낯선 숫자와 코드가 찍혀 있었고 옥수수와 콩, 조 기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밤이 되자 소형 로봇 파종기가 줄을 맞추어 움직였어요. 작은 바퀴가 남긴 얇은 선, 그 선 사이에 사라지는 한 톨 한 톨의 씨앗. 로봇이 지나간 자리에 살짝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궤적을 숨도 쉬지 않고 바라보았어요. 제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한국을 무시가 아니라 관찰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변화를 알아챈 건 아이들이었어요. 에마누엘, 여기 초록이야. 낮게 깔린 필름 사이 점 같은 초록이 솟아 있었어요. 그 점이 다음날 2개가 되고 사흘 뒤에는 선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그 싹을 감싸줄까 말까 망설였었고 박 박사는 멈춰 세우며 말했었죠. 손으로 만지면 약해져요. 보고 지키고 기다리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오랫동안 절망을 기다렸던 몸이 처음으로 좋은 기다림을 배우고 있었죠. 보름쯤 지나자 밭은 초록의 그물을 씌운 것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스르르 옮겨붙었고 그 물결은 소문처럼 밭끝까지 퍼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팔짱, 다음엔 고개 끄덕임, 그 다음엔 도움의 손. 여기 물통. 저기 더 얹을 돌. 웃음이 단단한 얼굴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낯설었지만 오래 기다리던 손님처럼 반가웠어요. 3달이 지났을 때 저는 밭고랑을 걸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말라붙던 흙에서 초록의 냄새가 났고 제 무릎까지 자란 옥수수가 바람에 비틀거리며 제게 인사하고 있었죠. 마리아가 콩잎을 쓰다듬으며 말했었어요. 이 잎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는요. 그 즈음 한국팀은 캄포 코리아 농업기술센터라는 작은 컨테이너 건물을 세우고 있었어요. 출입문 위 철판 현판에 글자가 박혀 있었죠. 대한민국 탄자니아 공동 현장. 그 아래에 더 작은 글씨 대한민국 정부 소유. 바람이 불 때마다 태극기가 펄럭이며 금속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소리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자 심장 박동처럼 익숙해지고 있었죠. 6달째 새벽 하늘은 아주 맑았고 들판은 황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옥수수 수염이 갈색으로 익자 박 박사가 손으로 살짝 비틀어 보여줬어요. 들리죠? 알차는 소리. 정말로 낮고 묵직한 딱딱 소리가 손끝에서 전해지고 있었어요. 오늘 첫 수확을 합시다. 그 한마디에 마을이 움직였어요.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낫이 곡선을 그리며 줄기를 탁탁 베어내고 있었죠. 수확은 소리로, 냄새로, 무게로, 손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품에 낀 옥수수의 묵직함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무게는 기적의 무게였었어요. 점심시간 컨테이너 그늘에서 라면 냄새가 났어요. 한국팀이 우리를 불러 함께 나눠 먹고 있었죠. 이건 매워요. 조심하세요. 이주영 기사가 웃으며 국물을 부어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떠넣었어요. 얼얼한 매운맛이 코끝으로 번개처럼 올라오고 곧장 땀이 났어요. 아이들이 킥킥 웃자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큰 웃음을 터뜨렸죠. 박 박사가 젓가락을 들고 외쳤어요. 파이팅! 저는 따라했었어요. 파이팅! 그 짧은 단어가 이상하게 용기와 의기를 한꺼번에 불러왔어요. 저녁이면 우리는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의 수확량, 토양 수분, 바람의 세기, 관수 시간. 최 엔지니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주며 말했죠.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물을 아껴도 뿌리까지 충분히 갑니다. 저는 숫자와 선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는 늘 냉정했는데 오늘의 숫자는 따뜻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저는 흙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별은 정말 무수했고 바람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멀리서 펌프가 수수 소리를 내고 있었고 드문드문 벌레 울음이 섞여들었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문장이 제 발걸음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의 씨앗이 우리 마을도 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박 박사는 수학 다음 날 우리를 기술센터에 모아놓고 또박또박 말했었죠. 우리가 한 건 시작이에요. 다음은 지속입니다. 땅이 지치지 않도록 윤작을 돌리고 씨앗을 남기고 물을 더 아껴야 해요. 한국 기술은 도구이고 진짜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가 또 한 번 탁 하고 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존중이었고 신뢰였어요.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깡통 드럼을 두드리고 어른들이 노래를 했죠. 마리아는 수줍게 일어나 말했었어요. 한국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길의 첫날이었어요. 박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죠.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얇고 가벼운 존경이 아니라 무겁고 단단한 존경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작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작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깊었고 그들의 마음은 멀리 보고 있었죠. 한국은 만만치 않다. 저는 속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수학이 끝난 뒤에도 한국팀은 떠나지 않았어요. 종자창고, 작은 냉장 보관고, 비상용 물탱크, 태양광 패널까지 하나씩 세웠고 지도에 박구획을 나누어 QR 표지판을 박아두었죠.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면 그 밭의 토양 이력과 관수 기록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밭이 우리 마을에 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죠. 희망밭. 어느 날 저녁 알베르토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었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해가 산 뒤로 떨어지는 것을 함께 보고 있었죠. 에마누엘. 그가 낮게 불렀어요. 그날 내가 내게 물었었지. 한국 사람들이 바보냐고. 저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랬었죠. 알베르토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나는 다리를 먼저 놓고 물을 기다린다고 했었지. 오늘 보니 물은 오고 있었고 다리 위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 너도 나도. 저는 대답 대신 감사를 말했어요. 덕분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알베르토는 하늘을 가리켰죠. 태극기가 저녁바람을 타고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깃발 이제 이 마을에도 뜻이 생겼네. 그날 밤 저는 오두막 지붕에 기대 앉아 한국팀의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불빛은 낮게 흔들렸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였죠. 누군가는 지도를 접고 있었고 누군가는 표를 그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호미를 닫고 있었어요. 저 먼 서울의 청와대에서 시작된 한 회계사인이 여기 제 발밑에 흙에서 이렇게 빛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오고 있었어요. 수학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차량이 마을길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농업팀이 아니었죠. 장비는 더 크고 상자는 더 무겁고 상자 옆면에는 새로운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코어 샘플을 뽑는 긴 파이프, 둥근 드럼, 조끼 사람 키만 한 서랍형 상자들. 저는 그 낯선 장비들을 바라보며 박 박사의 말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시작 다음은 지속 그리고 발견. 제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고 있었어요. 죽은 땅이 살아났다면 땅속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었어요. 바람이 지붕을 지나갈 때마다 제 귀에는 낯선 심장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우리 땅의 심장, 우리 마을의 심장.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또 하나의 목소리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그 씨앗은 이미 기적이 되고 있었고 곧 또 다른 기적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얇게 서늘해지고 있었어요. 들판 위로 옅은 안개가 눌어붙어 있었고 전날까지 반짝이던 이슬이 검은 비닐 멀칭 위에서 작은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마을길 끝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글씨가 적힌 트럭들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는 길고 네모났고 금속 파이프는 반짝였고 사람들은 안전모를 눌러쓰고 있었죠. 저는 길 가장자리에서 그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서서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조금 미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땅속을 보려고 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트럭이 멈추자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었어요. 모두가 이철수 박사라고 불렀었죠. 박사는 짧게 인사하고 말했었어요. 농사는 숨을 되찾았죠. 이제는 심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깊이를 알아야 오래 갑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제 귀에 오래 머물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박민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우리는 그대로 농사를 이어가요. 기록과 관수는 계획대로. 오늘은 여기저기 표시한 점들에서 코어를 뽑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이 들어갈 때 땅은 낮고 깊게 울리고 있었어요. 쿵쿵쿵. 금속이 돌을 긁는 소리는 뼈로 올라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었죠. 아이들은 귀를 막고 킥킥 웃었고 어른들은 팔짱을 꼈다가 풀었다가 하고 있었어요. 코어가 지상으로 밀려 나오자 하얀 텐트 안으로 옮겨졌고 칼로 반을 갈라 나무 상자에 눕혀지고 있었죠. 표짤에는 깊이, 좌표, 시간이 빈칸 없이 적히고 있었어요. 저는 문턱에서 발끝만 텐트 안쪽에 걸치고 서 있었어요.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작은 팬들이 슈우하고 돌아가고 있었죠. 처음 4개의 코어는 조용했었어요. 회색과 갈색의 단면, 부서지는 사운드, 별다른 반짝임 없는 표면. 주변에서는 역시라는 한숨이 가느다랗게 흘렀고 저는 기다리자라고 속으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박민수 박사가 전에 말했었어요. 보고 지키고 기다리자. 기다림을 배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미 한번 그 기다림을 통해 초록을 얻었었죠. 5번째 코어에서 일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박사가 확대경을 눈에 댄 채 한쪽 어깨를 약간 올리고 있었죠. 여기 빛이 다릅니다. 코어 단면 사이사이로 검푸른 반점이 박혀 있었고 빛을 부서뜨리는 결이 흙의 결과 달랐어요. 분석 담당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었어요. 코발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단어를 조용히 따라했었어요. 코발트 몇 달 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배터리 얘기가 단숨에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6번째 코어에서는 니켈 신호가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어요. 휴대 분광기의 바늘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고 현장 간이 측정값이 흔히 보는 범위를 뛰어넘고 있었죠. 이철수 박사는 손을 내리며 말했었어요. 한 번 더. 오차 빼고 다시. 그는 성급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적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적을 절차에 태워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태도가 좋았었어요. 침착하게라는 말이 몸 안 어딘가를 쓸어내리고 있었거든요. 7번째 코어에서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압력계가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고 최 엔지니어가 손을 들고 외쳤었죠. 여기부터는 가스층 조짐, 안전선 추가. 빨간 테이프가 장비 주변을 한 겹 더 감싸고 있었어요. 드릴이 한 치씩 내려갈 때마다 땅은 마치 오래된 동물이 기지개를 켜듯 낮게 떨고 있었죠. 정지. 박사의 손바닥이 공중에서 멈췄고 현장은 한순간에 고요해지고 있었어요. 절차대로. 샘플링은 천천히 누출 체크 2번. 저는 그 순간 우리 땅이 정말 깨어나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믿었었어요. 분석 텐트 앞 모니터에 그래프가 쏟아올랐을 때 모두의 숨이 얇아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분석 담당자가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었죠. 코발트와 니켈 상업성 있는 농도 가능성. 가스 신호도 유의미. 박사는 천천히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단정은 이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큽니다. 저는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닦아내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아이들이 저를 붙잡고 물었죠. 삼촌 진짜 보물이야? 저는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단은 희망이야. 그날 저녁 마을에 가내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어요. 이철수 박사가 코어 사진과 단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과장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구간이 광화대입니다. 신호가 길게 이어지죠.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나요? 박사는 잠시 우리를 보며 천천히 말했죠. 먼저 정보, 다음은 선택, 마지막은 책임을 줍니다. 너무 빨리 바꾸면 부서집니다. 천천히 제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유 없이 안심하고 있었어요. 농업팀이 호흡을 살렸다면 지질팀은 지금 심장을 듣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자 낯선 SUV들이 마을길을 오가고 있었어요.
번쩍이는 신발, 빠른 말투, 두꺼운 명함. 누군가는 우리 가게에서 물을 사며 가볍게 물었어요. 그 한국팀 얼마나 오래 있습니까? 또 누군가는 기술센터 앞을 천천히 지나치기만 했죠.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고 정보는 바람보다 무거웠어요. 라디오에서는 우리 마을 이름이 더 자주 불렸고 제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더 자주 찍히고 있었죠. 협력을 제안한다, 토지 확인이 필요하다 같은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왔었어요. 한 대형 투자단이 우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리튬 기지를 조성하겠다며 현지 정부와 접촉했다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은 술렁였고 저는 그래도 우리 땅은 하다 말았죠. 한국기술센터 사무실 문 위에는 아주 선명한 현판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캄포 코레아 대한민국 정부 소유. 며칠 뒤 토지청에서 등기 확인을 위해 담당자들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었어요. 그들은 커다란 책처럼 두꺼운 등기부를 펼치고 손가락으로 줄을 짚고 반복해서 읽고 있었죠. 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등록일 1977. 저는 숫자 1977을 보는 순간 일장에서 그려보았던 청와대의 서명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라고 있었어요. 긴 책상, 세계지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한 문장.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 무렵 외부 투자단 중 일부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토지 사용권 협의에 착수하자, 공동개발을 논의하자 같은 정중하지만 급한 문장들이었죠. 한국 외교 담당자는 짧고 분명하게 답했다고 했어요. 소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문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지금의 바람이 다 말해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태극기는 그날따라 더 크게 펄럭였어요. 소문은 더 멀리 번지고 있었어요. 저녁 라디오에서는 어느 나라의 수도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했었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고 문장은 짧았어요. 확보하려던 자원 거점의 핵심 지역이 수십 년 전부터 한국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보 판단에 실패였다. 대안을 찾자. 저는 라디오를 끄지도 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귓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거든요. 한국은 만만치 않다. 며칠 후 한국 외교부 건물 앞에서 찍힌 사진이 뉴스에 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절단이 출입구를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막에는 공동개발 제안 한국 단독 추진 원칙 재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술센터 TV 앞에 서 있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박민수 박사가 낮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오래 준비했어요. 다리를 먼저 놓고 물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우물이 솟던 날, 검은 비닐 위에서 초록이 솟던 날, 그리고 오늘. 그 말은 언제나 맞았었어요. 시간은 더 앞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발표날, 우리는 기술센터 작은 TV 앞에 다시 모이고 있었어요. 연단 뒤 국기들이 줄을 섰고 화면 중앙에는 차분한 목소리가 있었죠. 캄포 코레아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산업 안보를 함께 지키는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간 옥수수 50만 톤, 콩 30만 톤을 말했었고 위기 시 48시간 내 직송이라는 문장을 또렷이 덧붙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발트와 니켈 개발 일정을 단계적으로 소개했고 한국형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이야기했죠. 화면이 바뀌자 현대차 관계자가 말했어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기술 독립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담당자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셰일가스를 추진한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 단어들이 좋았어요. 빨리보다는 바르게. 숫자보다 사람. TV를 끄자마자 밖에서 박수 소리가 터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손뼉을 마구쳤고 어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죠. 마리아는 수첩에 교복 기숙사 등록금이라고 적었고 호세는 손바닥에 흙을 단단히 털어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상이 돌아온다는 건 이런 모습이었구나. 장바구니가 더 무겁고 웃음이 더 진하고 발걸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그렇다고 쉬운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기술센터 앞에는 가끔 낯선 사람들이 와서 큰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고 온라인에는 온갖 말들이 떠돌았죠.
그때마다 한국팀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었어요.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환경 기준은 우리가 스스로 더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벽면에는 1일 작업일지가 붙고 안전점검표가 업데이트되고 시초 위치에 코드 플레이트 시읒7 N6G가 더 보기 좋게 정리됐어요. 저는 그 표지판 앞을 지날 때마다 손가락으로 쇳덩이의 차가움을 한 번씩 느끼고 있었어요. 이름이 붙은 길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가을이 들어오자 교육실에서는 아이들에게 토양지도 읽는 법과 물순환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주영 기사가 칠판에 씨앗 뿌리가지 잎 열매를 쓰고 그 옆에 데이터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을 나란히 적었죠.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생겼다. 이주영 기사는 웃었어요. 그래요. 잘하는 방식은 닮아 있어요. 저는 문가에서 그 글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도 이렇게 자랐었구나. 어느 저녁 알베르토가 제 옆에 앉아 노을을 보았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해가 산등성이에 닿자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에마누엘, 내가 예전에 물었었지. 한국 사람들이 바보냐고. 저는 손으로 뒷머리를 긁으며 웃었어요. 그랬었어요. 알베르토는 하늘을 가리켰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다리를 먼저 놓고 물을 기다리는 법, 그걸 나는 서류에서 배웠고 너는 밭에서 배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땅속에서 배웠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펌프 소리는 더 낮아지고 벌레 소리는 더 성실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지붕에 기대 앉아 오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1977이라는 숫자, 서명이라는 행위, 기다림이라는 시간, 기술이라는 도구, 사람이라는 힘. 그 모든 것 위에 올라앉아 있는 문장 하나가 제 속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 읽으며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네, 그 씨앗은 우리 마을을 구하고 있었고, 우리 삶을 바꾸고 있었고, 이제 세계가 놀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술센터 벽에 훈련 일정표가 새로 걸렸어요. 제 조카 이름이 올려져 있었고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죠. 잘해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은 컸어요. 현관문을 열자 박민수 박사와 이철수 박사가 나란히 서 있었고 서로 다른 길에서 걸어온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제 그림자가 그들의 그림자와 포개지고 있었고 바람은 오늘도 우리 깃발을 흔들고 있었죠.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농사로 우리는 오늘을 살게 되었고 자원으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둘을 묶은 것은 사람 약속 기다림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한 사람의 서명과 한 문장이 있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만만치 않다. 저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었고 손으로 만지고 있었고 삶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 마을의 길이 되었고 제 가족의 길이 되었고 곧 우리 아이들의 길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사연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될 경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동을 드리는 감동가 극장입니다. 감사합니다.